안녕하세요, 미스터릭입니다. 오늘도 역시 야간에 다른 차량을 시승을 해보러 나왔습니다. 오늘 타볼 차량은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고요. 광고가 조금 이상하기로 좀 얘기가 많은 차량이죠.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한 광고이긴 합니다.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그런 광고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간만에 쉐보레에서 출시된 신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등급은 등급이 아니라고, 그 차급은 저 소형 SUV 쪽으로 들어갑니다. 셀토스, 티볼리, 코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XM3 그런 차량들과 같은 급인 소형 SUV급에 들어가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제일 박터지는 시장 중 하나인데, 거기에 지금 과감하게 도전을 내민 차가 이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과거형으로 가야겠죠. 이 차는 지금 나온 지 조금 됐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가야 됩니다. 외형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딱 SUV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모습이거든요. 지상고도 꽤 높은 편이고요.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지상고도 꽤 높은 편이고, 이제 비율 자체도 딱 조금 짤막하다 보니까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소형 SUV 치고는 사실 비율적으로는 가장 SUV에 가까운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 같은 경우에도 쉐보레 패밀리룩을 지금 많이 따라하고 있고요. 사실 출시된 지 꽤 오래된 차라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은근히 이제 길에서 조금 보신 분들이 점점 많으실 테니까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파워트레인이 두 종류입니다. 특이한 거는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소형 SUV급에서 이제 파워트레인이 두 개라는 거는 가솔린 모델하고 디젤 모델이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자연흡기랑 터보 모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흔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파워트레인 자체가 둘 다 가솔린 터보입니다. 1.2L 가솔린 터보하고 1.35L,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두 개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1.2L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139마력에 22.4kgm/m의 토크를 가지고 있고요. 1.35 가솔린 터보의 경우에는 156마력 그리고 24.1kgm/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카시어링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렌트카죠. 번호판부터가 지금 허가가 달려있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등급의 차를 구비해 놓는 경우는 꽤 드물어요. 이제 그 카시어링 중에서 가장 대표 주자인 두 개, 그 소카하고 그린카 두 개가 있죠. 이 둘 중에서는 사실 그린카 쪽이 옵션이 더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액티브 트림이거든요.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인 출고 자체에는 RS 트림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RS 트림이 가장 최상위 트림이고, 익스테리어 쪽으로 뭔가 좀 바뀌는 게 있는 그런 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RS 트림은 아니고 액티브, 그 RS 바로 아래에 있는 트림입니다. 다만 이제 트레일 블레이저 자체가 생김새가 조금 RS가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둔하게 생긴, 멍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 조금 있어요. 디자인 자체는 사실 꽤 괜찮습니다. 지금 쉐보레가 전체적으로 이런 패밀리룩을 만들어 가고 있죠. 트레버스도 그렇고 이코녹스도 지금 그렇고, 지금 새로 나올 예정인 블레이저도 마찬가지고, 요런 식의 그 위쪽 라인하고 아래쪽으로 컴포지트 라이트라고 그러죠. 아래쪽이 이제 실제 라이트고, 위쪽은 DRL과 방향지시 정도가 날렵하게 들어가 있는 요런 형태의 얼굴을 지금 패밀리룩으로 밀고 가고 있는 게 쉐보레의 특징입니다. 운전석 앞쪽 도어를 열고 보면은 이런 식의 형태고요. 도어 트림 쪽을 보면은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여타 쉐보레 차하고 비슷해요. 열린 버튼, 닫힌 버튼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엔 이제 미러 열고 접고, 사이드 미러를 접고 펴고 하는 버튼하고 업다운이 있는데, 프로토 업다운은 운전석 쪽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아까 오면서 눌러보니까 내려가는 거는 조수석도 쭉 자동으로 내려가긴 하는 모양이에요. 올라오는 거는 안 되는데 내려가는 거는 다시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 봐도 미국 차인데 누가 미국 차 아니랄까봐 지금 똑딱이 달아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페달은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페달로, 플라스틱은 아니고 그냥 검정색 페달로 되어 있고요. 좌측을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멀티펑션 쪽에 다 이게 전조등이라든가 이런 게 모여 있어 가지고 보기 어려운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달려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미국 차들도 그렇고 몇몇 유럽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에 달려있죠. 오토라이트하고, 뭐 이거는 전조등 조사각 그 위아래로 조절하는 그런 다이얼도 같이 있고요. 이 차가 지금 HUD가 달려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HUD가 달려 있거든요. 그 HUD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뭐 각도 조절하고 정보창 보여주는 거하고 밝기 조절하는 버튼이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요. 뭐 그냥 뭐 움직이는 건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뭐 누르고 위로 올리고 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리면 아예 접어지죠. 접힙니다. 아예 접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 HUD 창은 시동을 끄면 저절로 접힙니다. 끄지 않더라도 저절로 접혔다가 시동을 걸면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밝기, HUD 밝기 조절이고요. 텔레스코픽이랑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다 있기는 한데 일단 수동입니다. 자동은 아니고요. 시트도 사실 보시면은 풀 수동 시트죠. 옵션이 들어가지는 않은 차량이에요. 조수석 속도 보시면은 뭐 이것도 수동 시트입니다. 뭐 운전석도 전동인 마당에 조수석이 자동일 리가 없겠죠. 그리고 글로브 박스 있고요. 이 위쪽에 살짝 공간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티볼리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타본 바로는 티볼리 그 공간이 그렇게까지 유용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도 그렇게 좀 애매했거든요. 크기 자체도 애매하고,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은 아래쪽에 이제 글로브박스 공간을 조금 손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차라리 그냥 이것도 글로브박스 공간으로 통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요? 뭐 GM?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뭐 인천에서 등록한 차량인가 보네요. 그리고 글로브박스 크기는 뭐 그냥 평범합니다.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미국차다운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오히려 현대기아차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 티블리보다는 좀 많이 크고 현대기아차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차량 등록증이 여기 들어있네요. 조수석 쪽도 뭐 오토 업다운 인도 같은 거는 아니고요. 문짝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음료 같은 거를 넣을 공간이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입니다. 2열 뭐 좁지는 않아요. 지금 운전석이 제 키에 완전 단신은 제 키에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레그룸이 사실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생각보다 뭐 앉을만한 그런 공간이 나와 있고요. 2열 보시면 지금 여선 시트가 있어요. 여선 시트도 있고 뭐 유리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거는 이것도 아래로 내리는 거는 자동이네요. 올라가는 것만 수동이고 내리는 거는 다 자동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 똑딱이 있죠. 오씨, 한번 집어넣으면 꺼내기가 그러네요. 여튼 앉아보면요 생각보다 널찍합니다. 지금 운전석은 제 키에 맞춰진 상태고 조수석은 지금 최대한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수석 앞쪽 레그룸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2열에 지금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못 탈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탈만은 합니다. 뭐 오래 이렇게 태우고 가면은 뭐 싸움은 날지언정 아예 못 탈 정도로 뭐 다른 경쟁 차종 중에서 이제 뭐 베뉴라든가 뭐 코나라든가 이런 차량들처럼 아예 못 탈 정도로 좁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다리는 들어가고도 남아요. 우선 운전석 기준으로 보자면 상당히 넉넉합니다. 뭐 주먹이 뭐 세로로 세워서 뭐 2개도 넘게 들어가겠어요. 3개 가까이 들어가고요. 일단 제 키가 170도 안 된다는 걸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시트백 포켓도 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수석도 다 달려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위아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게 버튼이 옆에 달렸어요. 이게 상당히 편해요. 사실은 여기 있는 버튼을 뭐 찾아가지고 누르는 것보다 요걸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편하거든요.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2열에도 등 있고요. 실내등. 가운데 이제 암레스트, 사람이 안 앉아 있을 때는 암레스트를 내리고 여기 컵홀더도 같이 있고요. 뭐 컵홀더 잡아주는 것도 있네요.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요. 고무구나. 뭐 딸깍딸깍 하는 그런 거는 아니어도 일단 뭐 잡아주는 것도 있고요. 컵홀더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앉을 수는 있습니다. 뭐 좁을지언정, 예, 들어가요. 이제 뭐 여성분들이라든가 뭐 학생들 이런 사람들 타기에는 뭐 어쨌거나 들어와서 앉을 수는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뭐 앞쪽 시야가 좋지는 않네요. 다 가려져서. 요 정도 공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각도 자체는 그렇게 편한 각도는 아니에요. 꽤 서 있습니다. 이게 뭐 조절이 되지도 않거든요. 하나가 그냥 끝인 것 같아요. 단순 1단만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각도가 그렇게까지 편하진 않은데, 일단 뭐 2열이 주력인 차량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레그룸만 생각을 한다면은 경쟁 다른 더 작은 모델 차량들보다는 그래도 탈만하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뭐 트레일블레이저, 액티브, 트림명까지 아예 그냥 친절하게 다 적혀 있죠. 이거를 열면은 이쪽이 있었는데 가운데네요. 아니지, 이거 밖에 좀만 나와 있으면 바로 잠겨버리네요. 뭐 어쨌든 다시 열어보면요, 요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외부 조명을 잠깐 빌려보면은 요정도 공간이에요. 뭐 꽤 널찍합니다. 좁지는 않아요. 한 사람 팔뚝 하나가 30cm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뭐 2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뭐 여기 잡고 2개 정도는 들어가요. 60cm? 그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2열 폴딩도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레버를 밀면은 앞으로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플랫도 되고 있고요. 당연히 왼쪽도 넘어갑니다. 다만 이제 어디서 보니까 이걸로 차박을 하시는 영상을 찍은 분이 계시던데, 차박하기에 좋은 차는 아닙니다. 좁아요. 길이는 상당히 좁습니다. 제 키가 170도 채 한참 안 된다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도 제가 여기 올라가서 누우면은 다리를 한참 구부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박하기에 좋은 차는 아닙니다.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은 운전석이나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쭉 밀어버린 다음에 그 사이에 또 뭔가 높이를 맞출 만한 뭔가를 집어넣어서 거기를 지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170 이하인 분들이 누워서 탈만합니다. 그런 점은 조금 소형 SUV에서 바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셀토스도 그렇고 아마 소형 SUV 중에서는 그나마 티볼리 에어나 아니면은 그래도 전장이라도 긴 XM3 정도가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즘 SUV들이 다들 그렇지만은 이 차량도 지금 이게 바닥판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거를 들면은 아래쪽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고요. 지금 이 판때기를 제가 앞쪽 그 의자 높낮이랑 맞추느라고 지금 한 칸을 올려놨는데, 요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 칸 더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이가 있는 물건을 실을 때는 아래 칸으로 내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고리가 하나가 있고요. 이 뒤쪽에 고리가 하나 더 있죠. 이쪽도 보시면 양옆에 다 있습니다. 앞뒤로 똑같이. 여기 지금 이거 저 삼각대죠. 삼각대가 여기 달려 있고, 고리 뭐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도 뭐 세워놓는 세차용품 같은 거 넣어놓기 좋은 그런 공간이 지금 여기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양옆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트렁크 등은 좌측 요쪽에 하나밖에 없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트렁크엔 지금 시거잭이 없네요. 있을 줄 알았는데 트렁크 쪽에는 지금 시거잭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운전석 쪽을 좀 보면요, 그냥 뭐 전형적인 쉐보레 차다 싶은 그런 실내 구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 특별할 거는 없습니다. 뭐 특별할 거라고 해봐야 이제 HUD가 있다는 거 정도. 이게 동영상 카메라 동영상이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HUD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보신 그 조절하는 거, HUD 각도 조절을 누르면 이게 아래쪽 위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고요. 경보창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뭐 SE라고 나와 있는데,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누르면 다시 올라오고요. 지금 정보창이 사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RPM 게이지 같고요. 그 속도랑 그리고 이게 뭐 그 블루투스 연결된 기계 그런 걸 알려주는, 뭐 현재 나온 음악이 뭔지 그런 거 보여주는 창인 것 같고요.
아까 나와있던 건데 이거 방위도 같죠. SA라는 거는 뭐 사우스 이스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남동쪽 말하는 거겠죠. 그나저나 뭐 연비 정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네요. 여기서 나오는 건가? 빈 창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속도계 왼쪽을 보시면은 그 차로 유지 장치 ADS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주행 중에는 이게 초록색이나 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뭐 선을 밟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가깝다 싶을 때는 노란색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방향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계기판도 그냥 뭐 흔한 쉐보레 계기판입니다. 뭐 의외로 볼 수 있는 창이 많기는 해요. 연비 정보라든가 지금 뭐 이거는 저거죠. 음악 정보 보는 거고, 이건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뭐 지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도 요즘 뭐 티블리도 그렇고 XM3도 그렇고 지도가 나오던데, 지도가 나오지는 않고 현재 뭐 어느 쪽으로 갈지 뭐 그런 거를 조금 알려주고 있고요. 아마 HUD에도 이거랑 같이 그 목적지가 찍혀 있으면은 좌회전 우회전 그런 거를 알려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연결된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홈 모드 보시면은 지금 기름 얼마나 갈 수 있는지 하고 속도계 나와 있고요. 정보창에서 보면 지금은 연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균 연비가 뭐 12.8km, 최고 연비 14.4km 이렇게 나와 있고, 위아래로 옮기면 뭐 좀 쓸데기 없는 것도 나와요. 에어 필터 수명, 타이어 공기압, 공기압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PSI가 아니라 KPA 단위라 가지고 이거는 약간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나누기 10 정도 하면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수명, 이거는 쉐보레 차만 있는 거죠. 이거 은근히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뭐 꽤 정확하다고도 하고요. 연료 정보, 뭐 주행 가는 거리, 뭐 순간 연비, 지금 차를 세워놔서 이런 거죠. 0.7이 나오는 거는. 속도, 평균 속도, 앞차 충돌 예상 시간, 뭐 별게 다 있네요. 운전자 보조 장치, 이거는 차선 유리 장치나 그런 거 말하는 것 같고요. 연비 추세, 정보 페이지, 옵션, 뭐 별게 다 나와요. 트립을 다 꺼놨네요. 에어 필터 수명,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네. 충돌 예상 시간, 이것도 좀 애매하죠 사실. 가장 많은 연료 소비, 연비 추세, 에코 지수. 뭐 의외로 쉐보레 차 치고는 정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계기판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타코미터 2개, 빨간색 바늘하고 왼쪽에 이제 연료 게이지랑 RPM 게이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속도계가 있습니다. 뭐 크기는 나쁘지 않아요. 시인성 괜찮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것도 아니고 뭐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멀티펑션이 와이퍼 관련 멀티펑션이죠. 뭐 소리 부드럽네요. 하긴 뭐 신차니까. 지금 키로수 보시면은 1923km, 2000km도 채 안 타는 새 차죠. 그리고 좌측은 이제 깜빡이, 그리고 이제 오토라이트 있고요. 가운데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입니다. 화면이 사실 썩 크지는 않아요. 뭐 9인치, 8인치 정도, 8인치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뭐 내비게이션인데, 사실 이걸 써보지도 않았고, 이걸 뭐 써본다고 한들 제가 뭐 교통정보 받아가면서 뭐 서울을 갈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간에 사실 뭐 어디 밀리는 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지금 있다는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홈 버튼이나 뭐 음악 좌우로 조절하는, 그리고 이제 백 하는 버튼이 있고요. 홈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있고, 애플 카플레이도 있고. 생각 외로 반응이 부드럽네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공조장치. 이거 뛰고 싶은데 뛰면 욕먹을라나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오토, 이쪽은 뛰었네. 공조장치 오토랑 온오프, 그리고 이제 에어컨 하는 게 있고요. 오토로 한번 더 볼까요? 24도.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통풍 시트는 없는 모양이네요. 열선 시트만 있는 것 같고요. 소리가 너무 커서 일단 좀 끄겠습니다.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면은 위쪽에 화면에도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조절하는 것도 있고, 여기는 뭐 빔 버튼이네요. 이건 뭐지?
뭐 옵션 더 넣으면 여기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려나요? 여튼 이제 싱크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같은 온도로 할지 아니면은 독립식으로 할지 그런 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열선 핸들 보통 열선 핸들 버튼이 여기 있던가? 일단 뭐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시거잭 하나하고 SD카드는 여기 들어가네요. 이건 뭐 업데이트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겠죠. 기어봉이 가려져가지고 시거잭 하나, 뚜껑이 있는 시거잭이고요. 여기는 C타입이죠. 사실 저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C타입이 양쪽으로 있는 거에 쓰는 건가요? 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USB 포트 하나랑 AUX 케이블도 있어요. 요즘 대부분 AUX를 빼는 추세던데 일단 AUX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이 요렇게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 큰 공간 같지는 않은데 휴대폰 같은 거 넣어두기는 뭐 나쁘지 않은 공간 같고요. 저기 보시면 이쪽에도 지금 뭔가 버튼이 있죠. 오토홀드 온오프 하는 거, 그 오토홀드가 아니라 오토스탑, 스탑앤고라고 하죠 보통. 시동 껐다 켰다 하는 걸 끄는 버튼하고, 저는 사실 이 ISO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끄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선 유지 장치,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랙션 컨트롤, ESP나 VDC라고 불리는 장치를 미끄럼 방지 장치, 뭐 그렇게 아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를 켜고 끄는 옵션이고요.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이거를 끌 일은 없죠. 그냥 켜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스포츠 모드일까요? 그리고 요건 이제 윈터 모드 같은 모양이고요. 이 두 개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 버튼에서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식으로 피드백이 나오긴 하는데 계기판에도 같이 뜹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에 뜨고, 이걸 누르면 여기에 뜨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비상등 버튼이 조수석 쪽에 달려 있어요. 아니 뭐 급한 상황에서 여기를 누르는 것보단 차라리 뭐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달아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조수석에 달려 있네요. 뭐 급한 일이 생기면 조수석에 타 있는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하는 건지 이 위치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별로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송풍구 위쪽에 좀 위치하고 있고요. 옆쪽에도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송풍구를 아예 닫을 수가 있네요. 왼쪽으로 확 밀어버리면은 아예 닫힙니다. 바람이 안 나오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빼먹은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어봉, 뭐 그립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뭐야, 기어 단수 수동 조절하는 게 원래는 쉐보레가 여기 붙어 있었잖아요.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아마 뭐 페달 시프트 같은 걸로 대체가 됐는지 어쨌는지 여기는 없고요. 핸들 뒤쪽에 지금 뭔가가 있긴 있거든요. 여기도,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근데 눌러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건 뭐 오디오 볼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패들 시프트인가? 이거는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토홀드가 있습니다. 오토홀드가 아니라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가 있습니다. 이걸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려면 뭐 브레이크를 밟으라 그러네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해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컵홀더, 컵홀더 사이에 뭔가 홈이 있는데 크지는 않아요. 뭐가 들어갈까 싶습니다. 아이폰 지난 시리즈 같은 거 들어가나? 제 핸드폰이 지금 V50인데 안 들어가요. 케이스를 씌워서 그런가? 케이스를 벗겨볼까 한번? 케이스를 벗기면은 이래도 안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완전히 구형폰들만 들어가는 크기인가봐요. 일단 뭐 V50이 들어가는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컵홀더 자체도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여긴 뭐 의외로 잡아주는 것도 없네요. 지금 이게 편의점 얼음컵 큰 사이즈인데 들어가면은 뭐 반 이상 그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좀 이게 잡아주는 게 없다 보니까 주행 중에도 약간 떨리는 길에서 막 다다다다 소리도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 박스 앞에 요만한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쓸만한 공간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공간이 좀 하나가 있고요. 이 뒤에 이제 콘솔 박스입니다. 이건 여는 방식이 조금 일반적인 차량은 약간 달라요. 보통 이제 여기 이렇게 당기는 식인데 얘는 여기를 밀어야 열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레버가 이제 미는 레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걸 전 처음 보고 이게 뭐지 했는데 뭐 당연하죠. 이거는 그냥
덮개라고 보면 됩니다. 뭐 트레이죠, 트레이. 꺼내면 안쪽으로 공간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것도 뭐 전형적인 미국차다운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생각엔 아마 500mm 물통 하나쯤은 들어가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앞뒤로는 조금은 좁은 편이네요. 뭐 공간 활용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트레이도 있고, 네. 괜찮고요.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주행에 앞서서 우선 사정상 아무래도 광방 렌즈로 촬영이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어봉이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해요. 뭐 파킹에서 후진으로 내려가는 게 유독 간격이 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애매하네요. 일단은 출발을 해볼게요. 과속 방지턱 알림을 해주고 있네요. 엔진 회전 질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좀 아무래도 이게 3기통이죠. 3기통 가솔린이다 보니까 조금은 애매합니다. 뭐 이게 저속에서는 상당히 조용하기도 한데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그런 편이에요. 여기서 지금 킥보드를 타고 다니네. 이 차량의 경우 이제 옵션으로 사륜구동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경쟁차들과 조금 다른 점이 다른 경쟁차들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경쟁차들은 이제 그 사륜구동이 들어가면은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을 집어넣어도 후륜은 그대로 토션빔이 적용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타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엠블럼이 안 붙어 있으면은 사륜인지 2륜인지 구분하려면은 뒤쪽 서스펜션을 보면 구분이 됐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뒤쪽 서스펜션을 보는 걸로 2륜인지 4륜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멀티링크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뭐 승차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달리는 뭐 접지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는 해요.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건 조금 아쉽죠. 사륜구동이 들어가는 것 자체 옵션 가격으로 봐도 뭐 다른 차들이랑 비슷한데 다른 차들은 아예 구조부터가 달라지는 데 비해서 토션빔 구조에 뭐 완벽히 토션빔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토션빔에 가깝죠. 그런 걸 달아놓고 비슷한 가격을 받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륜차예요. 4륜차는 아니고. 오토하이빔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마주오는 차량이 없으니까 잘 켜지고 있고요. 1.35L 가솔린 엔진 153마력에 156마력이네요. 156마력에 24.1kgm/M를 발휘하는 말리부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같은 엔진입니다. 3기통 엔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형차에 3기통이 들어간다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반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조금 많았어요. 예, 아무래도 뭐 그런 게 많았는데 실제 1.35 말리부의 오너분들 말을 빌리자면은 뭐 그렇게까지 막 두드러지고 그런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라고는 하시더라고요. 300m 앞 80km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네, 음성 볼륨은 그냥 쭉 내려버리겠습니다. 이건 오디오 볼륨인데 음성 볼륨은 어디서 내리는 거야 또. 네, 어쨌거나 제한 속도를 지금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3기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전 질감에 있어서는 4기통보다는 조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3기통으로도 적은 배기량이라도 충분한 파워를 낸다고는 하는데 이제 출력적으로는 뭐 충분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감성적인 문제죠. 기통수는 뭐 4기통에서 6기통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제 뭐 요즘 뭐 4기통 터보가 6기통 자이오닉기보다 더 잘 나오는 마당에 뭐 불편할 거는 없는데 회전 질감이라 그러죠 사실. 물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서도 회전 질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3기통하고 4기통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35L 엔진을 얹은 말리부가 나올 때 사람들이 조금 우려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우려에 비해서 뭐 평가는 괜찮은 편입니다. 나름대로 뭐 연비도 뭐 꽤 괜찮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뭐 그렇게 막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못할 만한 물건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말리부에 1.35L 엔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차량에 들어가는 걸로 보기에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수치상으로도 156마력이면은 뭐 나쁘지 않죠. 괜찮죠. 156마력이면은 뭐 자유흡기 다른 게 자유흡기 엔진이 들어간 그 XM3 물론 이것도 주력은 1.3 터보 엔진입니다만은 자유흡기 1.6L 엔진이 들어간 XM3 같은 경우는 뭐 120마력이 겨우 나오죠. 스토닉도 마찬가지고요. 스토닉도 예전에 1.6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100마력이 겨우 넘었어요. 그거는 꽤 답답한 편이었습니다. 뭐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은 156마력에 그것도 터보 엔진이라서 토크가 지금 24가 넘게 오는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넉넉합니다. 절대로 출력이 모자라서 답답하거나 그럴 만한 성능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부 소음은 조금 들어오는 편이네요. 뭐 차량 급이 있다 보니까 엔진음은 지금 2000 rpm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뭐 엔진음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부 소음이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약간 오르막길이고요. 지금 오르막길에서 80km로 달리고 있는데 RPM이 지금 2000이 조금 넘거든요. 이따가 이건 평지에서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오르막 구간이 슬슬 끝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리막 구간에서 조금 정속 주행을 해보면요. 지금 80km 약간 넘거든요. 82km로 달리고 있을 때 RPM이 지금 1500이 조금 안됩니다. 1400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선을 밟으려고 그러니까 삑삑거리면서 지금 잡아주고 있네요. 의외로 뭐 중심 잘 잡는 편입니다. 지금 핸들을 약간 놓고 있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네, 80km 정도에서 1500rpm 약간 안되게 쓰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디 100km로 한번 볼까요? 근데 크루즈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
방금 뭐 앞차랑 가까워졌다고 삑삑거렸죠. 잡고 있는데 스티어링을 잡까 그러네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100km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상으로 100km니까 실제로는 한 97, 8 정도 될 것 같아요. 100km로 가면서 지금 1700rp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연비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1700, 그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1600에서 1700 사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차선을 잡아주는 게 약간 애매하네요. 엄청 예민하게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티볼리 쪽에 좀 더 예민하게 잡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못 잡는 건 아닌데 약간 반응이 좀 늦는다고 할까요? 이게 선을 밟기 전에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선을 밟고 나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HU 같은 경우는 시인성이 나쁘진 않은 편입니다. 괜찮아요. 시인성은 잘 나오는데, 이제 뭐 그 크루즈 모드 같은 게 켜져 있는 거나 이제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거 상황 이런 거는 정확하게 지금 켜져 있습니다. 뭐 다른 정보 같은 게 어떤 게 보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 정도 정보는 HUD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HUD면은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조금 다른 정보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좌측에 있는 레버로 뭐 크루즈 컨트롤 속도가 뭐 바로바로 변경이 되니까 이거는 뭐 조작하기 꽤 쉽습니다. 문제라고 하면 이거를 크루즈를 처음 켜는 게 조금 제가 이걸 뭐 다룰 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나갔어야 됐는데. 로드킬 당한 시체네요. 이게 그리고 차가 조금 재밌는 게 변속기가 이륜 차량의 경우는 C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4륜차가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자동 9단 변속기가 들어가요. 뭐 왜 굳이 이렇게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해놨지? 그냥 자동 9단 다 넣어주지. 좀 요상하네요. 왜 굳이 2륜차에는 CVT를 넣어줬을까요? 뭐 어쨌거나 4륜차에는 자동 9단 변속기, 포드하고 공동 개발한 그 9단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2륜차에는 CVT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제원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9단 변속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걸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뿐입니다. 고속만 턱이 있다고 여기? 내비가 좀 이상하네. 여기 방지턱이 있을 리가 없는 구간인데 방지턱이 있다고 그러네.
네, 뭐 방향지시등 소리도 뭐 나쁘지 않고요. 예, 지금 오토스톱이 작동한 겁니다. 이게 지금 조용해졌죠. 이걸 꺼버리면 예, 시동이 이렇게 걸리고요. 정차 중에 아무래도 3기통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잔진동은 있는 편이에요. 뭐 그렇다고 디젤 차 정도로 뭐 기분 나쁘게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아니고 약간, 아주 약간 느껴집니다. 이게 시동이 켜져 있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만 그런 진동이 조금 들어오는 편이고요. 승차감 자체는 뭐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나쁘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평범합니다. 뭐 코나 같은 것처럼 막 딱딱해서 뭐 불편하다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뭐 일반적인 준질형 세단급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딱딱해요. 이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평범합니다. 예, 평범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막 편안한 승차감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엄청 불편하게 딱딱한 승차감도 아니고, 예, 뭐 지금 오면서 도로가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구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나면서도 막 이거 너무 불쾌하다 싶은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뭐 그냥 이 정도 차에서 뭐 그래 이 정도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나저나 이거 뭐 생각보다 옵션이 빵빵해서 예, 의외입니다. 네, 신호가 바뀌어서 다시 출발을 했고요. 네, 가속력 확실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륜차라 그런가? 네, 커브길에선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물론 이건 제가 조금 쫄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뭐 제 차라고 물어냈을 땐 제 차가 아니잖아요.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더군다나 지금 어제 비가 와가지고 노면에 약간 물기가 좀 남아있어요 또.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속도를 내면서 가긴 조금 그러네요. 가속력 나쁘지 않습니다. 속도 잘 붙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소형 SUV에서 뭐 코나가 잘 나간다 뭐 그러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그 차가 특이한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차 같은 경우는 다른 뭔가 자동차로서의 편안함을 너무 많이 희생한 차라 가지고 전 사실 코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디자인부터 제 취향은 아니지만은 너무 좁은 데다가 승차감도 너무 딱딱해서 불편하고, 코나는 제 취향의 차는 아닙니다. 뭐 빨리다 운동 성능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 따질 거면 차라리 그냥 벨로스토를 사지.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여튼 그렇고요. 뭐 승차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많이 딱딱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출렁출렁 거릴 만한 승차감도 아니고요. 그냥 뭐 무난합니다. 속도 내는 것도 그렇고 브레이크 감각도 사실 뭐 나쁘지는 않아요. 약간 좀 브레이크가 딱딱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게 밟으면 확 쓰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옛날 티블리 마냥 엄청나게 민감해가지고 발만 올려다 막 훅훅 쏘는 그런 세팅은 아닙니다. 약간 좀 밟아야 많이 쓰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냥 뭐 무난한 세팅이네요. 브레이크도 이 페달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브레이크가 조금 힘을 줘야 좀 쓰는 감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이게 지금 트레일블레이저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냉정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차량이 사실 현재 5월 기준으로
4월 판매량이 나왔거든요. 5월 초인데 4월 판매량 기준으로 거의 그냥 사실 대패했습니다. 네, 완전히 대패했어요. XM3가 나오고 나서 이게 지금 뭐 신차 효과를 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뭐할 정도로 판매량이 훅 떨어졌습니다. 천몇백 대가 겨우 팔렸거든요. 1500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1600대, 1500대 그게 그 정도일 텐데, 이게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쉐보레가 가격 정책을 너무 이상하게 해요. 물론 이제 뭐 트래버스나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판매 가격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들어오기는 했어요.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뭐 제 생각엔 굉장히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이 차는 더 비쌉니다. 아니 뭐 콜로라도부터 비싼다는 게 아니라 동급 다른 차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요. 지금 이 차량만 해도 액티브 트림이죠. 액티브 트림에 이제 AWD가 아닌 일반 트림이다 보니까 시작 가격이 2,460만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그린카 차량만 해도 옵션이 아마 저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거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갔을 겁니다.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랑 디지털 후방 카메라, 뭐 4.2인치 컬러 클러스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게 있는 걸 보면 지금 이게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본 차량 가격 2,460만원에 이 프리미엄 패키지 옵션이 130만원입니다.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벌써 차값이 2,700만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아니 2,600만원이 조금 나오는 거네요. 130만원이니까 2,600만원이 조금 넘는단 말이죠. 물론 이것만 넣어도 그냥 뭐 가성비로 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차도 뭐 있을 건 다 있잖아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 뭐 오토 하이빔 있고. 얘 와이퍼가 오토 하이퍼인가? 잘 모르겠네요. 오토 하이퍼인가? 비가 안 오니까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토 와이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오토 글자가 없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거는 와이퍼가 아래로 내리는 게 저거네요. 위로 올리는 게 단수가 올라가는 거네요. 네. 여튼 가격이 그렇게 착한 가격은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이 추경호세 포함해가지고 2,7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게 이것만 해도 뭐 탈만은 합니다. 탈만은 하고 옵션 뭐 있을 거 다 있고 뭐 괜찮기는 한데, 보통은 쉐보레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 아니면 약간 뭔가 좀 나사빠진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RS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뭐 아까 제가 외관 보여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RS하고 일반 트림하고는 생김새도 조금 많이 다릅니다. RS가 확실히 더 이뻐요.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차를 사려고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RS를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RS로 넘어가면 또 기본 차값만 2,500만원이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또 똑같이 넣으면은 프리미엄 패키지, 그럼 뭐 2,600만원, 2,700만원 그냥 넘죠? 이러면은 추등록세 같은 것까지 하면은 또 3,000만원 가까이 나오잖아요. 네, 비싸요. 싸다고 할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XM3가 왜 지금 그렇게 많이 팔렸겠어요? 걔는 풀옵션이라고 해봐야 2,700만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물론 걔도 풀옵션이 아니면 되게 볼품없기는 해요. XM3도 아래급 RE 말고 이제 L이나 P 트림을 보면 상당히 볼품없고 이걸 정말 사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이기는 한데, 걔 일단 가격이 싸요. 얘보다는 이로 사는 것보다는 쌉니다. 물론 이제 쉐보레는 쉐보레만의 강점이 있겠죠.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운전 감각이 좋다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쉐보레가 있는 거는 맞아요. 물론 뭐 제가 르노타를 그렇게 뭐 끌어본 적이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흑탭을 이거는 뭐 제가 뭐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이제 동급 차량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쉐보레 차가 약간 더 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잡아주는 느낌 같은 거는 있기는 있어요. 물론 뭐 개인적인 느낌일 뿐인데, 요즘은 뭐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워낙 잘 나와가지고 요즘 다들 기본은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아니고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거나 그렇습니다. 비싸요. 그리고 이제 쉐보레의 이미지도 좀 한몫했죠. 이미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방이라도 철수하고 나갈 것 같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뭐 지금 시점에 뭐 딱히 그렇게 뭐 철수각을 재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약간 좀 미적지근해지기는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런 느낌이 강했단 말이죠. 금방이라도 진짜 막 팔아버리고 나가버려서 이제 에이스의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랑 맞물려가지고 판매량이 이렇게 떡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XM3는 완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죠. 거의 뭐 소형 SUV를 포함해서 거의 뭐 SUV 1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팰리세이드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비하면은 쉐보레는 조금 판매 정책을 약간 좀 손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요. 물론 뭐 할인 같은 거를 많이 하면은 어떨까 모르겠는데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도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니 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차값을 내려서 팔지 뭐하러 그렇게 했나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 쉐보레 차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사실 뭐 저는 일단 미국 차가 제 취향에 맞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쉐보레를 그렇게 싫어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새끼들. 쉐보레를 싫어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국내에서 판매 전략 자체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르노가 파는 걸 좀 보고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철수각을 재고 있는 거라서 진짜로 뭐 철수각을 재고 있느라 막 그렇게까지 많이 팔 생각이 없다 이런 거면은 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차 나쁘지 않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 지금 그냥 탈만한데 가격이 문제예요. 진짜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이랑 뭐 구성 같은 게 조금 문제인데 사실상 제가 지금 타보니까 뭐 구성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트집 잡을 만한 구성은 아니에요. 지금 이 액티브에 프리미엄 옵션 들어간 이 차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막 뭐가 없어서 불편하네 그럴 만한 뭐 막 트집 잡을 그럴 정도 차는 아니에요. 뭐 나름대로 있을 거 다 있고 뭐 편안한 옵션이 있을 거 뭐 다 있고 괜찮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상등 버튼 조금 이상한 거 뭐 그런 거만 조금 트집을 잡으면 잡을까. 길이 이상해가지고 여기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어차피 뭐 이거 안드로이드 오토랑 카플레이 있으니까 뭐 이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티맵이라든가 뭐 그런 거 쓰면 되잖아요. 뭐 카카오 내비 같은 거 안드로이드 오토가 뭐더라 원내비든가요? 티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도 어쨌거나 뭐 이거 이 기본 내비 마음에 안 들면 티맵 쓰면 그만이고 방지턱 넘어가는 건 그렇게 느낌이 좋진 않네요. 뒤쪽에 내려올 때 좀 딱딱한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토션빔의 한계라고 봐야겠지만 약간 뭐 덜컹덜컹하는 감은 있긴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1.35 가솔린 엔진 느낌 뭐 이 차에는 충분히 넉넉한 출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1.2L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도 뭐 130몇 마력인데 방지턱은 확실히 안 좋긴 하네. 그 정도 출력이어도 이 차체를 끄는 데 있어서는 뭐 딱히 문제될 만한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네요. 출력은 제가 보기엔 넉넉합니다. 나가는 것도 잘 나가고요.
가속력도 뭐 이 정도면 뭐 넉넉하죠. 그리고 이제 쉐보레 치고는 옵션이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후방 카메라에서 유도선 뭐 이런 것도 뭐 다 움직이고요. 뭐 요즘 차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예, 유도선 뭐 잘 움직입니다. 괜찮아요. 이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뭐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어봉이 움직이는 게 조금 요상해요. 예, P에서 R로 내려오는 간격이 너무 길어서 조금 묘합니다. 그거만 빼면 딱히 뭐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가격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은 충분히 뭐 살만한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게 기어봉이 움직이는 게 간격이 엄청 깁니다. 이게 기어봉 움직이는 게 앞뒤로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특히 P에서 R 이 움직이는 간격이 꽤 깁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적응이 되려면 약간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처음에 움직이려면 이게 R인지 N인지 되게 헷갈려요. 이것만 빼면 전체적으로는 상품성 자체는 쉐보레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동급차들이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그게 문제지, 차 자체만 놓고 보면은 구성이나 옵션이나 그런 걸로 봐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뭐 가치는 있는데 그놈의 가격이 문제네요. 가격이 더군다나 지금 경쟁 차량들도 다 좀 한끗발 날리면서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뭐 XM3 같은 거 최근에 너무 잘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여전히 좀 전체적인 가격이나 상품성 개선이 있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좀 많이 팔리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만하면은 이게 어디냐 싶기는 합니다. 쉐보레를 뭐 원체 뭐 그 브랜드 충성 고객들이 있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시절 뭐 그때 원체 뭐 실망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그러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다시 쉐보레가 도약할 만한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너무 현대기아 천지라 가지고 좀 재미없잖아요. 다른 경쟁사들이 좀 커져서 경쟁할 만한 차들이 나오고 이래저래 좀 재밌는 경쟁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트레일블레이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뭐 야간에 하는 거다 보니까 주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 다 감안하셔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뭐 다음번에도 가까운 시일 안에 다른 차량 여전히 야간 시승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